제가 2010년쯤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아직 이명박이 대통령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 민간 미술기관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지원 기금이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선생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돈이 뭐 반토막이 났고, 저기는 실적도 별로 없고, 일도 별로 안 하고, 뭐 활동도 미진한 곳인데, 거기는 돈을 공공 기금을 잘 받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금이 확 깎였지? 제가 그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는 프로젝트 예술 감독을 맡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문체부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 연락을 받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약간 느닷없이 그 5.18 증언맵이라는 학술 프로그램인데, 학술 전시 프로그램에 이 5.18을 이제 삭제를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를 이제 빼지 않으면은 이거를 아예 그냥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느닷없는 감정이 들었었어요. 섭외 리스트에 있는 분들의 생년 연도를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이브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대부분 이제 공모사업 때 신원 확인을 하면서 정산, 미정산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광우병 시위, 거기 참여하는 예술가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 기조를 세우고, 심지어 작가회의, 문학 쪽에 작가회의 쪽에는 심지어 그런 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땐 저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그 시국선언 이후에 그걸 발의한 단체들이 그 다음에 지원금 수혜를 다 못 받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몇몇 단체들 저희를 포함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죠. 뭐 이 과정 중에서 아시겠지만 연극하는 극단의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뭐 조사할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출이 원래 국립에 내정된 공연이 있었는데 아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 돌았었죠. 대학로에서 다른 동료들이 저한테 말을 했죠. 동료들은 너는 그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너는 거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거다. 뭔가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런 인사들은 뭐 꼭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특히 그때는 이제 안기부였고 나중에 국정원이 되지만 뭐 그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내재화돼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마치 근데 그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게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거를 그냥 좀 당연시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까지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검열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드러난 게 2014년에 저거잖아요. 2015년도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그때 그거를 검열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것이 검열이다라는 감각을 갖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일이다라는 그런 감각이었었는데, 박근영 작가에게 이제 지원 신청된 거를 철회한다는 사인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고문에 이제 가까운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 개가 문제인데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2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창작 산실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극 한 작품에 한 1억 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많은 액수네요. 네, 연극 동네에서는 비교적 그 극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 이번 창작산실의 경우 8개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선정되는 과정에 이제 박근영 연출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을 좀 배제하라고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왜 배제하라고요, 이분?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제 삼은 건 박 씨가 2년 전 연출한 작품 개구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극중인물 풍운의 대사에서 수첩 공주는 대통령을, 시험 컨닝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빗대며 현 정권을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월 18일이었나요? 그 심사위원 전원을 이제 그 예술가의 집에 소집을 하죠. 예. 소집을 해서 그날은 부장하고 창작지원 부장하고 예술진흥본부장까지 같이 나와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원래 3명이나 문제가 되는데 박근영이 제일 문제니까 박근영만 빼주면 나머지 2은 그냥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개구리라는 연극을 만든 그 연출가의 작품이 포함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5공화국 때도 아닌데 우리가 5공화국 때랑 유신 때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창작산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연극계에서 가장 지원금이 많은, 거의 이제 한 단체 한 1억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공연이 결국 안 이루어질 거다, 지원금이 집행이 안 된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었지만 더 무서운 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창작산실이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될 거다, 없어질 거다, 예. 이런 협박이죠. 사실 그 협박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당 직원이 박근영 연출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박근영 연출이 이미 이제 얘기 다 들어 상황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포기하겠다. 상황 자체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저기 있는 저 연극 창작산실 사업이 저게 박근영 씨 문제 같은 저 작품인데 1억은 포기하게 하는데 183일 걸렸어요. 183일 걸려서 심사 끝난 뒤에 다시 심사위원 소집해갖고 이 사람 빼달라고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작가 찾아가서 포기 종용하고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예술행정하고 있어요. 영화 보세요. 영화. 그날 그 원래 증인으로 나왔던 이제 그 본부장이 굉장히 당황해서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2015년 그 국정감사 이후로는 이 정권이 검열을 하고 있다,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예술계 전반에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 됐고,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런 와중에 세상의 팝업 시어터에서 검열이 벌어진 거죠, 또. 이제 공연 중간에 저희 담당하는 책임자이신 문화사업 부장님께서, 임수연 부장님께서 그 공연을 보시고 저에게 이거 세월호 얘기 아니야? 노스페이스랑 수학여행이 왜 나와? 그렇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셨고요. 네. 저한테 이제 일단은 공연을 취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취소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명령 불복했다고 하셨고, 드디어 4시 30분이 되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책상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런데 카페 한쪽에서 직원 신분증을 걸고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책상을 옮기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는 이 카페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책상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 배우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등 돌려서 앉고 노래 소리를 계속 BGM을 틀어놓으니까 그 BGM 소리를 조금만 조정해달라는 김정연 연출의 요청에 따라 제가 조금 조정하면 그걸 다시 가서 키워놓고, 그런 것들이 그 짧은 15분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저한테 진희 씨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서 자기는 모르고 이걸 기획했을 것 같지 않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기획을 했다고 자기는 봐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그 좀 상처가 됐던 말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이 조직에서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 조직원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쉽게 취소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모든 윗선의 상급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라는 약간 것들에 때문에 되게 실망하고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안산이 별거 아니거든요? 와보셔서 알겠죠. 뭐, 안산시를 한 200명이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 군데군데 뭐, 뭘 예를 들어서 뭘 피켓 들고 뭘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애도와 추모, 그리고 기억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무서워할지는. 심사위원이 이런 질문, 이런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줄님 뭐 문제가 있어요? 공적기금의 수혜를 받는데 어떤 문제되는 게 있냐?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러지? 그냥 뭐 이런 약간 이렇게 저는 가볍게 들었어요. 그 당시 벌어졌던 건 블랙리스트만 벌어진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뭐 많이 벌어졌죠. 출판산업진흥원을 이제 출판계가 이제 입법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원장을 내려보내는 과정들이 이제 그 해당 업계나 민간 쪽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낙하산으로 이제 내려보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공허한 제국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거기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이제 어버이연합이 와서 항의를 했어요. 주한 리퍼트 대사 이제 칼로 이렇게 상해를 가한 김기종 씨를 다룬 작품을 그 홍성담 씨가 냈는데, 그런 작품이 있다고 어버이연합에서 항의를 하니까 서울시랑 서울시립미술관 쪽에서 그 작품을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부터 이미 좀 강하게 와닿기 시작했죠. 이 정부에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예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제가 해화동 1번지, 연출가 동인 해화동 1번지의 6기 동인인데, 6기 동인이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들 문제 이런 시사적인 걸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해화동 동인은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배제가 된다라는 소문이 많았었고, 뭔가 저희들 안에서 뭔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좀 지원사회 선정이 안 되는 것을 보고 2016년도에 회의를 해서 지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감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로 마로니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원로 배우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때문에 연극계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 너 조용히 안 해? 선생님 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면서 너 입 닥쳐 이렇게. 저는 실제로 실물 블랙리스트가 2016년도 10월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그 연극계 원로들, 그리고 주요한 공공기관의 장, 뭐 협회 장,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실물이 안 나왔다면 너희는 정치하려는 연극인, 정치적인 연극인, 그렇게 계속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주입받으면서 이거를 활동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아래서 유체이탈하더니 속였네 속았네 몽땅 썩었네 하야해 하야해 이제는 하야해 순실이란 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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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하야해 새누리랑 하야해. 그러나 국가가 예술인을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넘어서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참여와 지지선언, 당시 야권 인사와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남북정상회담 참여 인사, 한미 FTA 소고기 협상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시국 성명, 용산 참사 등에 대한 시국 성명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해서 블랙리스트 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도 블랙리스트 사유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총 9,273개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이 확인된 것은 단체가 342개, 그다음 문화예술인들이 8,931명입니다. 2014년도 3, 4월이 되면 이제 당시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서 그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 TF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 TF에서 말하자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그 이제 단체 등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거쳐서 성향 당연히 조사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단체 주치 내용 및 관리 방안 문서라는 그 문서로 해서 그게 이제 최초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리스트들을, 그러니까는 이 반정부적인 사람들을 일단 이제 자문위원 풀이라던가 심사위원 풀에서 제외시키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는 문화예술계 건전 생태계 TF팀을 해서 건전 생태계 조성 방안 해서 문체부에서 뭐 청와대로 장관이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문체부가 이런 일을 노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관한테 보낼 때 너네가 좀 먼저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거 좀 한번 걸러서 보내달라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하기관 직원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예술인에 대해서 열심히 검색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문체부, 국정원, 그다음 문체부에서는 각과, 그다음에 각과에서는 각 국실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에 이렇게 그 배제 명단 또는 그 제도 변경 지시 등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보고받고 이행돼 왔다라는 점을 이제 뭐 예술이나 영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 신청해가지고 명단이 쭉 올라오죠. 그럼 결국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결국 이쪽 명단에 그 어느 쪽에 있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거르는 거죠. 배제하는. 심지어 명단이 무슨 이렇게
문체부선에서 걸러진 것도 아니고 청와대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모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과 발표하면 될 거를 두 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국정원 청와대로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저쪽에서 검증해서 회신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걸려요. 심지어 막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하고 2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가 점점 지연되죠. 심사가 지연되고 그다음 심사위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생기면 결과 발표가 또 지연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공모제도 자체, 사업 자체 개편하는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던 사업을 출판진흥으로 보내게 된 거는 사실 이념도서를 잘 스크린해서 걸러내기 위한 더 용이한 기관으로 이제 진흥원을 생각한 거고, 그 진흥원을 주관하는 단체가 출판인쇄과였기 때문에 출판인쇄과로 이 사업이 통합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심의위원들이 자꾸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나오니까,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호적인 심의위원들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바꾸려면은 결국은 이제 책임 심의위원 제도를 없애고 심의위원 풀제로 바꿔서 누구나 다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뽑아서 심의를 맡기는, 겉보기에는 이제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거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장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 거죠. 무슨 국립극장장, 어디 무슨 극장장, 어디 협회장이 심사를 하는 이런 체계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누구누구를 배제해야 되는지 다 이미 알고 들어가서 그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도록 한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2012년으로 조금 돌아가 보시면 8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가 축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연락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집중되어야 될 여러 가지 포커스가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라는 곳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방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나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쾌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좀 듣게 됐고, 세월호를 겪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지금 프린지에서는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뽑아냈던 워딩과 주요 이미지들입니다. 약간의 내부에서 에피소드로 뭔가가 이게 그냥 대놓고 발언을 하는 이 프린지가 과연 이후에 뭔가 피드백이 없을까? 파장 효과가 없을까?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사실 있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언론이거나 검찰의 특검의 조사 결과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2014년도 2월 한 21일 정도, 2월 21일 정도가 되면 이제 문해진흥기금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팩스가 한 장 와요, 문체부로. 거기에 이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 왜 문해진흥기금에 산정됐냐, 청와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서 2015년 초에 이제 심사를 1년 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 프린지가 다시 올라왔을 때 담당 직원이 이제 그 심의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좀 안 좋아한다, 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싫어했었구나, 나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후에 어쨌든 한 정권하에 어떤 공적이 돼 있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동료 연출가가 그 아야프 사업, 그 영아트 프론티어 사업에 배제된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근데 배제되었던 것은 원래는 이제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선정이 되었다가 배제된 거죠. 이 친구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면 해화동 1번지에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믿지 못했거든요. 그 여파를 따져가다 보니까 해화동 1번지 극장에서 대관을 통해서 공연한 연출도 사업에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죠. 저와 관련된 제 동료인 그 장지혜 작가와 관련된 이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제가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하게 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른 동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건가? 내가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큼 적극적으로 어떤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비판하면서 활동했는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트에서 극단 이름을 발견하고 놀란 거죠. 어찌 보면 제가 봤던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소시민의 측면이 더 컸을 텐데 그럼 소시민도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공판을 가기는 갔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꼭 가서 들어봐야겠다. 어떤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가기는 갔는데 한 2번인가 참석했는데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증거 자료들을 보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제 몰랐다 혹은 뭐 시키니까 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되니까 사실 듣고 있기가 힘들죠.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 뭐 수기라든지 또 팩스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공판을 할 때 실물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로 작성돼서 내려온 제 이름을 확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분노스럽더라고요. 김기춘은 이 일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기춘이 만든 정책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블랙리스트는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또 애국을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 신청을 했어. 근데 그게 구글링해서 내가 시국선을 한 게 있는지 정치활동을 있는 건지 찾아보고 심지어 신원 조회해. 그리고 막 관료 조직의 문서로 작성되어서 올라가서 국정원 검증을 거치고 합법적인 검증 과정이 아니잖아요. 나의 동의가 없이 사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찰의 결과 내가 지원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나를 둘러싼 나를 지켜줘야 되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나를 배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런 기관들에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내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거죠. 예술가들이 내가 왜 블랙리스트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혹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이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제 엔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시사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 어떤 저항이 작품 안에서 자꾸 사라져 가면 전체 판이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그럼 이게 예술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구나, 요즘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맨질맨질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날카롭고 예리한 사유가 사라져가는 거.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고통을 받으신 국민과 모든 예술인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역자들이, 구역하신 분들이 TF 만들고 사과하고 뭘 믿고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사퇴하지 않는 이런 조직에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겠다. 방금 말씀하셨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결국은 그 얘기시잖아요. 15년부터 사무처장님이셨으면 저희를 검열하셨을 때도 사무처장님이셨네요. 네. 왜 사퇴하지 않으십니까? 나와서 답변.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책임지지 않을 생각은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 잘못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그리고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제가 결과가 나오시기 전에 사과하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왜 사퇴하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제 거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사과가 지금 이런 식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건데 어느 순간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나의 동료가 아니라 그냥 권력이 실행하는 불법 행위의 실행자들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다 깨져버리는 것에 그 상실감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또는 내가 하니까 이 정도로 막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순교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우리 조직을 지켰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이 자료가 마지막 전원이 때 의결 상정했던 권고안입니다. 페이지 수만 261페이지에 이르는 권고안입니다. 11개월을 조사했습니다. 이 안에 블랙리스트 이 외에도 수많은 조사 결과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징계를 권고한 내용이 다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에 대한 답이 12명의 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떠한 근거도 없고.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 책임 규명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 이행, 축소, 왜곡, 방해, 셀프 면책 책임자 문책하라!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2월 28일 날 최종 의결한 권고 사항은 문체부 및 문체부 산하기관 공무원 26명을 수사 의뢰한다. 104명을 징계 권고한다 였던 거죠. 근데 이제 문체부가 이번에 이제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발표한 거는 말하자면 이제 26명의 수사 권고 대상 중에서 7명을 수사 의뢰한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4명 중에서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 44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들한테서 저도 가까운 분들, 이제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해요. 시키면 해야 된다. 법은 지키면서 일을 하셔야죠. 예. 근데 그 법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고 나가라. 저는 더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는 산하기관부터 조사를 올라오면서 문체부 조사 거의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문체부 공무원 제가 블랙리스트 실행 확인한 사람들 조사 못한 사람 수. 근데 그때 왜 이 신상조사위원회가 생겼는데 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 도정환 장관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전혀 안 했죠. 근데 그거를 만든 건 누가 만든 겁니까? 도정환 장관이 만들었죠. 그 예산 알고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예산 확보 안 됐죠. 여당에서 누가 노력했나? 오영우 의원실인가 14억 한 거 외에는 다 깎았잖아요, 여당에서. 한국당에서 반대했고. 아니 그거는 누가 저쪽에서 그 블랙리스트는 뭐 지난번에 교문위의 마지막까지도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못했을 수 있지만 장관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장관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장관은 12월에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제 징계 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점차로 시간이 흐를수록 징계를 할 수 있는 처벌 대상자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가장 극심하게 실행했던 시기에 주요 보직에 있던 그분들은 다른 자리로 다 옮겨가거나 퇴직했거나 또는 징계 시효를 넘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다 결국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든가 문서 작성 이런 건 다 확인되죠. 회의를 했다거나 보고를 받아서 다 되는데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이걸 네가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를 형사 책임이라는 거는 징계 책임이라는 개별 책임 아니에요? 집단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하이직 공무원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나 지시하신 국장님은 왜?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도리어 진상조사위원회가 미진한 진상조사로 이렇게 끝나면서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면죄부를 주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합업 시어터 사태의 해결 과정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7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실제 조직 안에 있었던 우리의 체감과 피해를 담아내는 것, 즉 우리의 언어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기준에 동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사과문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당사자의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사과하는 것, 사과 받고 싶다고 지금 계속 4년 내내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루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나가신 분 한 분 말고 이제 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대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사과의 뜻을 비쳤고요. 다만 지금 대면하면서 다시 나와서 사과하기에는 좀 힘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과를 표명했음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죄송 밝히고요. 기회가 되면 아마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을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언젠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들이 참석하는 건 어렵다고, 그거를 종용할 수 없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과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과문 안에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뭐 조치에 따른 이행 계획 없어. 이거 무슨 사과예요? 친구끼리 싸워도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나왔지만 가해한 분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지만 그 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왔을 때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걸 수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건 되게 그분들의 양심의 문제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분들하고 연락한 적도 없고 사과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 예술가 분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대신 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기관 차원이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나오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불신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부터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속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 극단 대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에 강원도 지역 예선을 나갈 거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괜찮냐 이런 것도 처음에 다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60%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뭐 서류상을 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본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셋업 일주일 전에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온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사장이셨던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됐든 너희들이 뭐 비율에 안 맞는다. 대한민국 연극제의 규정에 어긋난다 너희네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공연을 못하는 상황인데 방법을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공연을 하게 해줄 테니 와서 이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극제는 경연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극하는 팀 중에서. 그래서 1등부터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금도 주고 공연할 기회도 주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너희들은 아예 거기서 배제가 될 것이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서도 그 어디에도 그 비율에 대한 규정이 써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규정이란 건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협회에다 전화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틀 뒤에 메일이 왔어요. 근데 메일이 이제 규정집이 그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 전에 대한민국 연극제라는 이름 때문인지 해당 연극제가 협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해당 연극제에 7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도 가입된 회원을 위한 임의단체이자 이익단체니 자신의 회원들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단체에게 그 많은 국고를 경쟁이나 공모나 또는 다른 심의평가 없이 몰아주는 것이 맞는 일인가? 잘못한 사람을 찾고 이 사실을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협회가 만약에 잘못을 한 거면 자기네들이 실수로 이 팀이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 이 팀한테는 심사 배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다른 참가팀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함과 동시에 욕설이 날라왔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번 사태 겪으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젊은 창작자들 40대까지 포함해서 서울연극협회에 왜 가입했나, 한국연극협회에 가입하나 하면은 협회비를 내면서까지 그래야 서울연극제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협회 가입을 했었다. 그거 이상 이하도 없다. 그래서 규정이 좀 바꿨다고 하는데 서울연극제에 이제 협회 자격이 아니어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간 다음에 자동으로 협회 가입이 되는 거. 정책이 어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배분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예술 현장도 뭐냐면
그 정치 권력,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 권력에서 자원을 많이 따오는 사람이 현장의 권력이 되는 거고,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 또 현장이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승인해 주게 되는 거고. 이런 구도가 저는 좀 많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제가 내는 세금이라든지 제가 국민으로서 예술가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진짜 봉인설달이 물 팔듯이, 그러니까 딱 관문 정해놓는 순간 신기하게 그 관문이 엄청 힘을 발휘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는데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심지어 상당히 영웅화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거예요. 또는 기존에 정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별로 이렇게 선하게 쓰시지 않았는데 굉장히 나쁜 쪽으로 그 권력을 써오셨는데 그분이 블랙리스트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시 또다시 또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블랙리스트 안에서도 위계질서 안에 윗대가리는 가해자였던 거죠. 이윤택 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협회 회장했던 사람들 학교 가서 애를 때리고 욕설하고 옷 벗기고 그런 가해자가 블랙리스트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계질서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성매매 주제가 한국 내부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배제를 할까, 뭔가 검열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하나 보냈고, 이제 광주시립미술관이랑 런던에 있는 주영 한국문화원의 이제 협약 전시인데, 이제 광주 작가들을 작품을 이렇게 모아서 런던으로 보내면 이제 거기 현지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집결지의 낮과 밤을 원래 그 작품을 출품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작품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시 주제를 뭐 에코 자연 쪽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라는 작품을 이제 전달 드리면서 에코 자연, 특히 자연 쪽에 조금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큐레이터 분도 알겠다 하시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갑자기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같이 전시에 참여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죠. 답변이 늦었네요. 계속 회의가 있었어요. 처음 작가 리스트에서는 어이없게도 작품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된 것 같아요. 땡땡 문화원에서는 젊은 작가 참여에 비중을 두고 리스트업했고요. 미술관 측에서 전시 작품으로 선정해서 보내고 운영했는데 한국 내부의 문제들의 작품을 문화원 측에서 굳이 전시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의견이 왔어요. 공론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시청에서 뭐 시립미술관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을 하게 되니 공론화를 하지 말아달라. 몇 년 전 북경 창작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거기 참여한 작가가 이제 돌아와서 뭔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또 시립미술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회유를 하면서 만약에 유승 작가가 또 이거를 시끄럽게 굴면은 또 작가 예산이 삭감하니 이거는 작가들한테 피해가 보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제가 작가로부터 그런 뭐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이라든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인사실가 아니라 사과를 제가 지금 내가 사과할 내용에 관해서 진상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 의혹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큐레이터를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져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 이 사건을 몰랐던 사람 혹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사과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해명도 없고 뭐 입장도 없고 대답도 없는 그냥 죄송하다라고만 사과를 하는
가 되게 정말 나를 갖고 노나? 날 너무 쉽게 보나? 왜 작가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시나?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미술 쪽만 특화해서 보면은 미술계도 되게 인간관계망이 되게 좁아요. 예술가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면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조직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촘촘히 다 얽혀있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2012년도 때 인천시장으로 송영길 시장이 계셨죠. 그때 슬로건이 평화의 바다였습니다. 지금도 평화 막 계속 평화하면서 뭐 계속 평화 말로만 평화 예술로 평화 하시는 평화를 많이 하고 계신데 모든 게 저기에 맞춰졌어요. 내전시 뽑는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미술의 예산까지도 평화 전시를 해야 된다고 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수행했던 사람이 아트 플랫폼 관장님이 또 오시고 또 알고 봤더니 또 친분이 있고 낙하산이었던 거죠. 유정보 시장님이 오시면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 굉장히 좋은 말이죠. 뭐였죠? 문화 주권 그쵸? 주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없어요. 정말 인천 이상한 도시죠. 부평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또 옹진군까지 섬도 포함되고 있는데 그 섬들을 되게 웃기죠. 법률의 섬, 만화의 섬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후지게 가치를 재창조하신 거죠. 지원이 국가 중심으로 지원이 내려오면 전문 기관이 받게 되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시각예술계나 문화 이쪽은 엄청 그 문화재단의 권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권력에서도 가장 권한이 있고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하는 대표이사 선임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간 주장했던 것들이 그거거든요. 대표이사 선임할 때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직무계획서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자. 공개 발표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질문이나 토론 자리는 없었지만 그 직무계획서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시에서도 우린 장난을 치지 않겠다. 우린 요번에 낙하산이 없을 거다.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했다는 그거를 바탕으로 선임을 할 것이다. 그 다음날 비공개여야 할 대표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지역신문 노출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두 분이 최종으로 올린 거죠. 누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했고 어떤 평가 내용이 있는지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공개하고 이 사람들이 왜 뽑혔는지 밝혀라. 왜냐하면 우리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계획서 다 봤는데도 심지어 5번째 그 논란이 됐던 5번 그 후보는 발표도 끝내지도 못했죠 제대로. 그리고 그 어떤 플랜들이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들을 설득력 있게 또 설명해주지 못했고 구체적이지도 않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어떤 포악한 정권의 불법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행되는 토양으로서의 어떤 예술행정, 예술정책에 기에서 그 예술가들이 대상화되어 있는 현실, 그 토양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토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마치 블랙리스트 문제와 무관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예술계의 의제들이 사실은 다 그 토양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개원예술대학교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예술대학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블랙리스트 이상으로 개원예술대학교 제9대 손수건 총장님의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했는데 반성 없으십니까?
학생들한테 뭐 블랙리스트 할 건가요? 학생들도 징계 줄 건가요? 여기 온 사람들 징계 줄 건가요? 판결이 별도형이 분리돼서 경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 파기된 겁니다. 내려와서 단계를 크게 뭐 이렇게 많이 파기환송됐어요. 파기환송됐어요. 그냥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게 될까 안 되고 유형 중에서 한 지금 법원은 그 명단 송부라는 거는 문체부가 관리 감독 기관이니까 명단 송부는 원래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명단 송부가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제까지 정책을 하면서 잘못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직무가 끝나면은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김기춘은 자기의 업무 기간 동안에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사직했다는 이유로 만약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이 안 내려진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행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대법원이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 지시에 따라서 명단 송부 행위랑 심사 상황 수시 보고가 있었으니까 통상 업무를 볼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진술은 이미 2014년 이전에도 지원 배제 목적으로 명단 송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명단 송부 심사 상황을 보고 했으니까 통상 업무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블랙리스트 검증했던 거 아닌지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에 심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는 거고 그 자체로 심사 공정성 훼손하는 건데 5.18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슈가 등장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올라가고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압축입니다. 87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은 사회통합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보상 정도,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것들을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깊숙이 들으셔서 좋을 건 없다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수많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다 그냥 한 1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 두툼한 편찬작업을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PDF 파일을 모아놓은 거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김기춘 막 잡혀가고 막 이러고 이럴 때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직도 이 빨갱이 연극쟁이 약간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너 돈 좀 버냐 이제? 촛불 들고 막 나가더니 이제 좋아졌냐 너네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그냥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듣고 그걸 듣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제 군인극단을 전혀 몰랐을 때는 뭔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이제 배제가 된 일에 관련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 근데 2번 정도 이제 2년에 걸쳐서 거기서 작업을 해보니까 거기 바로 위가 이제 장관 집무실이 군인극단 바로 2층에 있고 군인극단 직원들이 그러니까 조직이 생각보다 크고 상부 조직, 문체부 또 거기 뭐 실장, 과장들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일하는 한 개개인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대단히 또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상부에서 저렇게 조직에서 이런 지시들이 끊임없이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군인극단 직원들 또 우리 사회는 복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퇴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제가 또다시 이 사안을 봤을 때 나는 과연
지금 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나는 이분들처럼 그것을 수용하고 또 다른 가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계몽군주를 기다리는 그 많은 분야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계몽군주가 계몽군주가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각각 기관장으로 계몽군주로 내려가신 분들이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업무를 본래야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분을 서포트하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달되는 팩트는 기존 조직을 통해 전달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스템을 꾸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얘기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헌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법 체제가 없어서 예술가나 혹은 어떤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런 그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체계 자체가 없다는 거. 저는 그냥 그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라는 그 뭔가 특별법에 의해서 그거를 다시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문화예술계에만 국한해서 특별법을 주장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해 스크리닝 한 거는 문화예술이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만이 아니고 문체부만 치면 체육국도 있고 종무실도 있는 거예요. 종교 쪽도 있는 거예요. 체육, 종교 다 있는 거고 그것도 너무 당연히 블랙리스트 실행 같이 된 거고 교육 쪽도 당연히 그런 거고 노동 쪽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고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축소해서 요걸로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회인 거죠. 이게 자칫 지원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읽히죠. 나는 지원금을 안 받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지원금 많이 받는 니네들 문제지. 나는 10년 동안 지원금 신청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들만의 리그.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열은 다 당한 거.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